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 속기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곳에 속기사님이 법원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제가 법원 앞에서 속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이 재판에 필요한 어떤 이런 녹취들을 해드리고요. 이제 그것을 갖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제출을 하는군요. 네. 아니 이게 속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속기사가 3급까지 있습니다. 3급, 2급, 1급. 예. 요게 보통 그 뭐 분당 뭐 몇 타 이런 걸로 좀 시험을 보는 네. 건가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험을 볼 때는요. 1분에 300차. 1불에 300자.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요 앞에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자판이나 네, 네. 한글 자음 모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초성으로 돼 있고요. 이쪽이 종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동시에 딱 누르면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아, 네 개를 동시에 치면요? 네. 언제부터 저걸 하셨던 거예요? 대학교 전공이나 뭐 이런 건 아니요, 전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거는 이제 제가 저걸 배워가지고 저거 전공하고도 완전 다릅니다. 아까 네? 제가 지금 좀 긴장해가지고요. 예.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속기사를 어떻게 어떻게 되셨는지 그렇죠. 여쭤본 거죠? 97년도 네. 처음 그때 신문에 엄청 광고가 됐어요. 속기사. 예, 예, 예. 아, 정장을 입은 여자분이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시간에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시간당 3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너무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시간당 35만 어우, 원이면 엄청난 거죠. 2시간이면 이게 70만 원인데. 그 당시가 97년도 아닙니까? 네. 그쵸? 저도 어마어마해서 떼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요. 그랬더니 저게 한 시간짜리가 저희가 녹취가 들어오잖아요. 네. 한 시간에 듣고 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러니까 한 아, 시간짜리. 그러니까 내가 쓴 1시간이 아니고 녹취 분량의 1시간? 그렇죠. 아우, 그러면 그건 다 얘기가 달라요. 아니 진짜 속기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좀 특수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저 윤병님 속기사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토끼사요? 토끼요? 이 속기사를 갖다가 토끼로 자꾸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속기토끼예요. 별명이. 그냥 제가 그렇게 가요. 그냥 토끼사입니다. 그냥 그래요. 이게 시간당 1시간 정도 녹취록을 작성을 하시려면 네.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시간이요? 사람마다 쓰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다르죠. 네, 직업마다도 네. 다르고요. 지방마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사투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초안 작성이 제가 볼 때는 4-5시간. 네. 요만큼을 안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간이 굉장히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초안 작성했을 때보다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좀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군요. 혹시 처음 속기사가 되고 조금 했던 일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만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처음이요? 근데 제가 경상도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네. 이게 또 모녀지간이라든가 아. 이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목소리가 비슷비슷해요. 맞아. 그럴 수 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실 수 있는. 몰라.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가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럼요. 그죠? 또 종중원들, 종중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네, 종중원들은 아무리 많이 몰려 있어도 비슷비슷하세요. 그렇겠다. 네, 제가 그 확실히 느낍니다.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 피는 콜라보다. 콜라보다 지나다고요? 확실해요. 진짜 몰래 녹음한 그 파일, 이게 녹음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좀 알고 있는데. 내가 형사사건에다가 나 이거 쓸 거야. 몰래 하셨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법원의 가능하다. 증거로 채택이 된다. 그럼 혹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소 불편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욕설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욕설. 적어야 되니까. 그럼요. 별의별 욕을 다 들어요, 제가.
한마디로 속기사는 욕을 듣고 사는 직업이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뭐 부탁을 하는데 아름다운 대화를 뭐 적어달라고 뭐 사실 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아니 그 좀 이렇게 의뢰한 그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노숙 청소년 사건 들어보셨나요? 수원 노숙 청소년 사건. 그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건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 사건에 대한 녹취를 녹취를. 다. 아. 네. 수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노숙소녀 15살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심하게 맞아 뇌출혈을 일으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노숙 소녀 살해 사건의 주 용의자들은 집을 나가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8살 최모근 등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진술한 동영상, 영상 녹화. 왜 요즘은 검찰에서도 영상 녹화를 하잖아요. 하죠. 그 시간 분량으로 따지면 20시간 정도 되는 네, 분량이라고요. 네. 한 달 정도를 풀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이 조서를 받다 보면 이 친구들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조사 받고 이 친구 조사 받고 다 각기 조서를 받았잖아요. 한 사람한테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시는 분이 예, 아까 쟤도 이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시체가 누워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에 담배꽁초가 있었잖아. 이렇게 딱딱 알려주세요. 날짜가 언제냐면 작년 5월 14일 약 새벽 2시 30분경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그 고등학교 그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옆에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이건 아닌데 이게 내 입으로 진술한 것과 이렇게 알려주면서 말한 건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그 이런 20시간의 영상 기록을 다 보신 결과 네, 네. 예, 이게 뭔가가 변호사님이 이걸 무료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녹취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속기사님도 무료로 해주시고 네네네네. 이야 그래도 그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그 억울한 그렇죠. 이 누명을 쓴 진짜 우리 그분들께서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근데 속 기사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던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녹취를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예, 근데 아들 사건인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해자로 몰려 있어요. 운전자로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아버지가 맡기러 오셨는데 아들이 일단 가해자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박스를 빼왔는데 이 둘이 차 속에서 한 게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주유소를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 그런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주유구 열었어? 이게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열었어. 그러면 열은 쪽이 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유하고 나와서 좀 가다가 꽈당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보람이 또 있었던. 혹시 좀 속기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뭐가 있습니까? 검은 육. 제가 이게 시골 출신인데 갑자기 저희 선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갖고 오셔갖고 여기를 빼달라. 빼달라. 이거 지연이 조금 이렇게 그러는 연결이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경찰에 내려다 보니까 이말이 빠져야 되는데 이말이 꼭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잠깐 사람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셨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 선배 봤는데.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한 게요. 이래서 비리가 생기는구나. 이래서 뇌물 사건도 이래서 생기는구나. 너 나하고 선배인데 이거 봐도 그냥 밥이나 먹어. 제가 그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요? 안 돼. 나 이러다가 저기 끌려가. 이분 끌려가기 전에 제가 끌려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했죠. 제가 여기 보면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면 하고 저는 도장을 찍어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이 도장을 찍는 책임을 하겠다. 안 된다고 돌려보내면서요. 그래도 어찌됐건 고향 선배님이시고 저한테 찾아오셨던 손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힘든 일 있으면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어떻게 그분하고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오케이. 힘들나 봐요. 아니 근데 뭐 학교 다닐 때 친한 선배님이셨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뭐 그분 그냥 뭐 학교만 같이 다녔다 뿐이지 뭐 모르시는 분인데. 모르시는 분이어도 있잖아요. 고향 까마귀만 만나도 반갑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 이게 부탁하려면 아 고향 어떻게든 네.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 책임을 짓는다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거죠. 제가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이제 어디 식당에서 사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제 사인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를 웬만하면 잘 안 써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맛있었지만 나의 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이 아니 유석 씨가 맛있다고 해서 맛있다고 해서 내가 안 먹어봤는데 맞는데. 하나도 맛없더만. 이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거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그럼 너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네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사장님이 뭐야 이거 맛이 없다는 거야?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항상 그냥 웃고 살아요라고 이렇게 항상. 저는 근데 예전부터 거기다가 항상 웃고 어떻게 살아요. 웃고만 살아? 아니 그 혹시 이렇게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의 다툼, 어떤 분쟁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직업의 특성상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좀 스트레스 없습니까 혹시? 저는 일이 너무 좋거든요. 아 좋으세요? 네,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히려 네, 일이 있으면 저는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요. 이 일이 딱 맞으시네요. 딱 맞아요. 속기사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뭔가를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입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녹음한 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분들의 어떤 도움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자부심이 느껴져요. 아, 딱 보니까 어떤 본인 직업에 대한 또 프라이버시가 딱 있으신데, 어떤 본인 직업에 대한 또 프라이버시가 딱 있으신데, 프라이드 아니에요? 프라이드. 저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드. 아, 사실 20년간 이렇게 이 일을 또 쭉 해오셨는데 원래 꿈은 뭐였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심리학자가 된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그보다 어릴 때는 저는 잡기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으면은 연예인이 되길 시도해보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네, 물론 저는 목소리가 약간 그 양희은 선생님 같은 느낌도 약간. 혹시 교수님 노래를 좀 잘하시나요? 옛날에는 양희은 선생님 노래 꽤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아니. 이게 재석이 형 보고 너 이름이 뭐니? 한 번만 해주시면. 아, 혹시 이럴 때. 한 번만 해주세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아, 그게 될까요? 예. 편안하게. 네. 너 이름이 뭐니? 편안하게. 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진짜 비슷하시네. 감사합니다. 양희은 선생님하고 진짜 목소리가 아,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네. 네. 기쁜 일입니다. 네. 지금 양희은 선생님 같았어요. 지금 양희은 선생님 같았죠? 맞아요. 아니 그 정확하게 이 범죄 심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범죄자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범죄자의 마음을 왜 연구하느냐. 예를 들자면 범죄자가 형이 만기돼서 출소를 해도 그 다음에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또 재범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연구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그런 위험한 마음을 지녔는지를 알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저는 이게 범죄 심리라는 게 단순히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범죄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만 좀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세월은 가지만 마음은 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섭다. 네. 아니 그 범죄 심리를 연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9년도에부터 이제 했으니까 20년 조금 넘었고요. 뭐 처음에는 범죄 심리학을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심리 측정을 전공을 했는데 경기대학교가 형사정책 분야가 전공이 많아요. 이리저리 뒤져봤더니 교정학과가 있어가지고 면접에서 이제 비행 청소년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게 면접 질문이었고
그때 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무조건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 범죄 경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암만 돈을 투자해도 사실 사람 바꾸는 건 어려우니 초기에 비행을 저질렀을 때 국가 예산을 왕창 투자해서 아이들이 만일 학대, 방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아이들 보호까지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해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기 개입. 조기 개입. 아니 사실 그 오늘의 주제가 좀 그 미제 사건이에요. 네, 이게 네, 좀 네. 꼭 좀 해결됐으면 하는 미제 사건이 좀 있습니까?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아마도 2003년도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여자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실종됐다 하고선 부모님이 가출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에는 미성년자 아이들, 아동 청소년의 실종 신고를 지금처럼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뭐 좀 기다려 보시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수사를 열심히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소지품, 아이의 소지품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범죄에 희생이 됐구나 하고서는 막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찾기 위한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에서 실종된 여중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엄양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집에서 6km가량 떨어진 야산 아래 배수관입니다. 2004년도 초반에 그 하수도 같은 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시신의 매니큐어 같은 게 손톱에 아주 조악하게 칠해져 있던 시신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15살 여중생이었던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하나도 빠짐없이 짙은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던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요. 빨간 매니큐어 어떻게? 놀랍게도 매니큐어는 범인이 엄양을 살해한 뒤 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뭘 찾아다녔느냐? 매니큐어 가게를 찾아다니고 맞아요. 네.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고 평소 몹시 괴로워했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뚜껑을 열면서 잠시 이제 재수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일반 매니큐어 성분이 아니었다. 도장할 때 쓰는 무슨 그런 성분이라고 그렇게 어떤 특수한 곳에서 사용하는 네, 매니큐어다. 차량 같은 데 이렇게 칠하는 데 쓰는 페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매니큐어하고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만약에 2004년도에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으면 당장 그 주변에 있는 그 페인트를 사용하는 가게는 굉장히 제한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지금도 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간 미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 한 분께서 극적으로 탈출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미수의 피해자가 최면을 이제 걸었더니 맞아요. 목격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했고 같은 시기, 같은 시간대, 그리고 차량으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 서로 다른 사람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범행 장소와 시각, 수법까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추정되는 용의자가 일하는 곳을 가서 그 사람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맞아. 최면을 통해서 번호판도 네,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럴 때마다 교수님도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오히려 네, 뭐 가슴이 아픈 건 이미 이제 달아서 제가 느낄 때는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사진을 이제 뭐 시신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린 여자의 몸에 매니큐어가 조악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하면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잊기가 좀 어렵다. 네. 뭐 요즘 혹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 아무래도 거의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네. 도대체. 그렇죠.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했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고액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IT 기술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활용되고 있고 누가 자기의 그런 창피한 모습을 찍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럴 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요하고 협박하고 뭐 위협하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보통 오프라인 성범죄는 범인을 검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 성범죄는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영상을 다운받아 놨다가도 그래서 범인이 검거되고 조주빈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나의 영상은 6개월 후에 다시 온라인에 또 다른 플랫폼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피해가 종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또 분들께서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이메일을 저에게 이제 보내면서 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성욕을 그러면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내 성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메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한탄을 했어요, 제가. 전제는 뭐냐면 성은 사고 팔 수 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걸 깔고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아, 정말 성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교육을 우리는 하지 않는구나. 나도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고 이런 문화가 되도록 내팽개친 데에 나도 일조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런 거를 지금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40년형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집단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범죄 집단. 개인의 강간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조직같이 운영을 했다는 거죠.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미성년자 이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 항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아, 피해자가 뻔히 고통을 받을 거 알면서도 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받네요. 요즘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있으시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조두순 사건 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출소를 그렇죠. 뭐 출소가 임박해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평생 신체 일부를 못 쓰게까지 만든 그 범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자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해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24일 1심대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조두순.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죄질에 비해서 이게 형량이 너무 이게 짧은 거 아닙니까? 12년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형이 거의 최고형으로 나왔던 시절입니다. 아, 그 당시 최고형이 12년형. 네. 가중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한 번 확정이 된 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바로 그 사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친고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기에 이른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아, 정확하게 친고죄가 뭡니까? 친고죄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의 의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고소를 취하해버리거나 하면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뭐 활보할 수가 얼마든지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강도 사건의 피해자나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의 협조조차 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소를 하면은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까지 이제 이 조두순이 가는 집 주소가 공개가 안 돼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게 조두순이 가서 살게 되는 집 주소를 그 인근에 있는 뭐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는 배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두순의 경우에 전자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발찌를 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하는 뭐 예를 들자면 놀이터나 학교 앞에 가서 오랫동안 배회하게 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1:1 보호관찰까지는 적용되게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보하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살고 나온 박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용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완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호수용을 추가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일종의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설에 이제 연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이 되면요. 네. 일종의 보완 처분으로서의 보호 수용, 또 심리치료도 제공해달라, 치료 목적으로서의 보호 수용 제도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사실은 논쟁을 많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묻고 싶은 게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우리가 호소를 하느냐? 기사를 봤는데 피해자가 그래서 좀 이사를 갔다고 좀. 네, 기사를 피해자가 사실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사 비용을 마련을 해드려가지고 이분이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네, 참 정말. 예. 친구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데 당연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까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아이를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됐는데 그것을 결국은 가해자가 돌아가서 지금 다 파괴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그 가해자, 돌아온 가해자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던 기반을 버리고 지금 이사를 간 상태고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게 정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회복을 시키는 게 사법정의의 목표가 돼야지. 이제 형사사법 제도가 모든 게 범죄자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는 이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제도가 이분의 고통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어떻게 지원을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사실은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